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인 김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먼저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주신 질문들 열심히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작년에 인상 깊은 보도를 많이 하셨던 박상규 기자한테 주로 물어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여전히 대표라고 소개를 받으면 되게 어색하고 기자라고만 그냥 소개받는 게 가장 편한 것 같고요. 대학생 기자상을 수상하신 분들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시사인에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너무나 좋은 기사,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쓰셔서 저는 제 아에 역시 고수가 널려 있고 스승은 도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저도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왔어요. 사실은 박상규 기자가 셜록의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작년 저희 회사 저널리즘 컨퍼런스 와서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셜록을 홍보하고 가셨습니다. 홍보해야죠. 우리는 홍보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셜록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셜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왜 셜록을 오마이뉴스에 있다가 셜록을 만드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14년도까지 오마이뉴스를 다녔고요. 딱 10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는 일단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퇴사를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좋은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 매체 오마이뉴스에 있다고 해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좀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둬서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백수로 한 2, 3년 일하면서 이제 제가 재심 사건들을 주로 했었죠. 그때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탐사 보도를 좀 해봐야겠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만들었죠. 지금은 저희는 탐사 보도만 하는 매체인데 뭐랄까, 만들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월급 주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양진호 회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먹고 살만합니다. 이 탐사보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을 보면서도 기성 언론 뺨치는 탐사보도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보고 진짜 놀랐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박상규 기자가 생각하는 탐사보도는 어떤 거길래 그렇게 재심 시리즈부터 양진호까지,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동물후원단체 고발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탐사보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탐사보도를 하겠다고 해서 오마이뉴스를 그만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장의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의사에 특별히 제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해서 르포를 쓰고 싶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인간은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내지는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 내가 직접 한번 꼬매보고 시신 수습해보고 그 일을 하면서 한번 르포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됐고, 재심은 그냥 갑자기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그 사람이 기사 잘 쓴 사람을 콕 찍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보도를 하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탐사 보도는 사실 중요한 진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는 게 저는 탐사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리지 않는 걸 듣고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당연히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많은 노력이 들고. 어쨌든 끝까지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탐사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사 보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진짜 그런 이름으로 여기 섰다는 게 약간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간지라고 하는 환경도 다행히 다른 방송이나 통신, 일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지난 10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기자들께
빈 구석이 꽤 많았던 것 같고요. 남들이 별로 취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취재하고 관심 가지고 발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탐사 보도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촌 살인 사건,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이슈이긴 한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설마 민간인을 동원해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정말 파다했고요. 일종의 음모론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사실 하나 취재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자기검열? 그리고 뭐 그런 질문들과 끝없이 싸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나와바리라고 하는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계속 좀 취재하다 보니까 경찰 출입하는 기자, 검찰 출입하는 기자,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각각 나눠져 있었던 그 토막토막난 사건들을 저는 아주 운이 좋게 저희 취재팀과 함께 계속 좀 취재해 나갔던 것 같고요. 그게 뭐 본의 아니게 탐사보도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심 사건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또 굉장히 인상 깊은 보도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여파를 미치고 있는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동물보호단체들의 어떤 이중성 같은 것도 고발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탐사보도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계속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건 뭘까요? 탐사보도 원동력이라는 건 사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보도를 해야죠. 근데 저의 표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누군가 사석에서 편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가끔 물어보거든요. 뭐 당신은 무슨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냐, 뭐 어떻게 기자 일을 하냐 물어보는데 저는 내 방식대로 거치게 표현하면 저는 가슴속에 불타는 적개심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끝장내 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못하죠. 단지 뭐 기자의 사명감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그냥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한 주제를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건 이상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를 설명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상은 굉장히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취재는 10건 중에 정말 한 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정석처럼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한 동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AI도 굉장히 뭐 나오고 있고 뭐 기타 등등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저널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위기 혹은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전 질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셨던데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전 질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니까는 내가 기자를 하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인가 친구가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너 왜 기자 하려고 그러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저는 뭐 AI 얘기하고 뭐 정보통신 혁명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세상일수록 정말 기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순한 사실 보도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취재하고 있는 게 5살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얘를 둘러싼 진실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종교단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법원, 의사들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이 꼬마 여자아이의 죽음에 얽혀 있더라고요. 이 진실을 AI가 찾겠습니까? 이 진실 누가 찾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진실을.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한 개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연민, 상대방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타인에 공감할 수 있는 기자가 꼭 필요한 세상이고 그런 기자는 앞으로도 대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잡으시냐라는 질문도 있던데 아이템을 어떻게 얻냐? 제 사례와 저희 셜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이템 선정 기준은 일단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한 이야기일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그리고 이게 보도했을 때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도를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구성원 3명이거든요. 그리고 셜록을 누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파급력 있는 매체를 사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선정성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아이템을 주로 좀 맡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는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기사를 거의 안 읽어요. 믿거나 말거나 기사 읽는 건 딱 시사인 잡지 하나만 읽어요. 시사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시사인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뉴스를 안 봐요. 왜냐하면 진짜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뉴스를 봐도 내 아이템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기사 읽어봤자 머리 안 들어와요, 눈에. 왜냐, 나는 내 이슈에 지금 이것도 취재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사를 보고 언제 뭘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사를 안 보고 대신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 만나가지고 요즘 뭐가 재밌냐, 뭐가 궁금해, 어떤 걸 하면 좋겠니 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주로 만나는 대상은 제 사건들이 보통 특성들이 있죠. 억울한 사람들인데 전 주로 그래서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요. 혹시 무슨 사건 요즘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자주 접근을 하죠. 그리고 검사들한테도 판검사들한테도 접근하고 그렇게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규 기자의 보도들을 보면 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의 언론의 보도가 부족하다는 측면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조금 더 낮은 곳에 어렵고 혹은 기자들이 잘 만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사대문 바깥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겠다는 목표를 잡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취재원들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일종의 노하우라고 하나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후배 기자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걔가 그 친구가 취재하고 있는 요즘에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한 학생들 취업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학생 중에서 올라갈 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이제는 특성화고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 선배 고졸이랑 언제 밥 먹어봤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젊으시니까 뭐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 친구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 만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하고 다른 계층의 사람은 거의 안 만날 일이 없고 또 잘 안 만나게 돼요. 또 만나게 되면 또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거든요. 기자들이 취업처에 있으면 속칭 말하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엘리트에다가 사대문 안에 있는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사람들 주로 만나죠. 그러다 보면 협소해지죠. 굉장히 협소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면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딱히 없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은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 나는 대학 나온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대학에 안 나왔고 그리고 제가 대리사회 쓴 김민섭 작가한테도 들은 얘기고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김민섭 작가가 어느 공장 노동자하고 같이 스타벅스를 갔대요. 그러면서 뭐 드실래요 했더니 그 공장 노동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는 뭘 시켜야 하나요? 그 사람은 스타벅스를 처음 왔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4대문만 벗어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본 생각은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규 기자 보도의 장점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놓치고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출입처에 그러니까 물론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워치독 역할도 기존 언론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이 아주 본연이고 그것들이 잘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사는 거지 그 전통적인 역할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만 매몰될 경우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보통의 기자들이 비슷한 출신의 비슷한 환경을 나고 자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놓치는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라는 생각을 특히 이제 제가 재심 시리즈를 묶어놓은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저널리즘 컨퍼런스 오셔서도 이제 그러한 재심 시리즈를 했던 분들 취재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사건을 다시 판단한다라는 건데, 제가 재심 취재했던 분들이 전부 다 살인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살인 누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따지면 가장 심각한 누명이겠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본인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거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누명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물어보죠. 검사 판사들한테 왜 다 그런 사람들만 누명을 썼습니까? 물어보면 판검사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1인당 사건 처리하는 게 한 해에 보통 3,000건이 넘어 하루에 10건 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실수의 대상자와 피해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장애인들일까? 이것은 분명히 편견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재심 사건 하면서 또 놀라웠던 건,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공통점은 다들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엄마는 꼭 끝까지 자식 편을 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슬펐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들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질문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 매체를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성 언론을 다니시다가 대한 매체를 차리셨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대한 매체를 차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다양한 책이 있지만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라는 것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셜록을 2017년도 1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자기계발서를 가끔씩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위안을 삼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제가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지 했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우울증이 오고 그랬는데, 끝까지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었어요. 내가 어쨌든 버텨보자. 버티니까 정말 되더라고. 일단은 버텨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버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성 기자들이 안 하는 걸 보도를 해야 됩니다. 원오브 댐이 되면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셜록이 원오브 댐이 되면 어떻게 시사인을 이기겠습니까? 시사인 기자, 선배 좋은 기자들도 많고, 우리나라 일반 종이신문, 방송 매체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사를 보도하면 승부가 안 되죠. 저희가 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별성 있는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언론에게도 아주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요. 너무 뻔한 얘기를 했군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는 건데, 왜 기자가 그러면 되고 싶었느냐라는 거 아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왜 기자를 해야 되냐,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제 동료 기자들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한 번도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기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건설 노동자하고 공장 노동자 하다가 우연히 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존나게 잘 쓰거든요. 어떻게 글을 잘 쓰시게 된 거죠, 그러면요? 학교를 졸업하고 27살에 졸업을 했는데, 군대도 안 갔는데도 저는 27에 졸업을 했어요. 저는 면제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7에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뭘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를 하고 건설 노동자 하면서 계속 내 꿈을 위해했죠. 위해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글이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글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꿈은 소설가였어요. 근데 소설가가 되면 배고프니까 글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저는 항상 그 인터넷에다 글을 썼었는데, 그러다가 글을 잘 쓰니까 거의 캐스팅이 됐죠. 그러다가 기자가 됐어요. 너무 이례적인 케이스여서 제 경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 거죠. 박상규 기자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앞으로 걸어가실 길도 아마 그러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점들이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학 언론인 분들께서는 또 미래의 기자를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생 이제 말기에 진로를 생각하면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가고 싶었던 언론사인 시사인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턴을 해보고 가장 잘 된 케이스는 진짜 기자가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그만두는 거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잘 되는 게 해보고 괜찮다 싶어서 기자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두 번째 케이스였다고 2달 동안 짧게 일을 하면서 느꼈었고, 그래서 특히 그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때 2009년 제가 1월달, 2월달 시사인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때 용산 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불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심으로써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현장이 발생했고 예비 언론인이긴 했지만 기자의 모양을 쓰고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가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살아 숨쉬게 사건이 돌아가는 모습들,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 본 현장들이 어떻게 보도되는지들을 보면서 기자가 진짜 매력 있구나, 현장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라는 사람은 좀 진득하게 어디 앉아있기보다는 싸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TV에서 봤던 그 역사의 현장을 월급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한 매력들을 계속 느끼면서 기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물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주는 지침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좋다.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기자를 꿈꾸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 가깝다고 한다면 그런 현장의 매력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쌓으시면 내가 진짜 기자를 하고 싶을까? 혹은 해도 나중에 어떨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장 다니고 건설 노동자 할 때 되게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다 싶은 게 뭐였냐면은 되게 힘들고 돈도 없고 백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문하고 주간지하고 월간지를 신청을 했어요. 돈이 가장 없을 때 책을 사고 신문과 주간지와 월간지를 봤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서평을 썼어요. 그 서평을 또 잘 쓰려고 밤을 새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저는 오늘날의 이 자리를 쓰게 만든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남들이 너 기자 안 되라고 계속 구박을 했을 때도 막 비웃었을 때도 저는 솔직히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직설적으로. 두고 봐.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두고 봐. 해가지고 진짜로 30살 11월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사를 하고 싶고 기사를 써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으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30살 11월 달에 기자가 됐습니다. 되게 늦게 됐죠.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한 기자가 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근데 백수 때 주간지를 한겨레 21를 봤었네. 그게 가장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하네요. 그때는 어쨌든 그때 시사인이 없었나요? 시사 저널이 있었죠. 예. 이제는 시사인만 구독하신다고요? 지금은 시사인만 구독을 하고 전 지금도 돈이 없어도 지금은 돈이 물론 있죠. 양진호 때문에. 책하고 월간지도 지금도 계속 봐요. 월간지, 주간지를 절대로 끊지 않고. 월간지는 뭐 보시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데 저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놀랐거든요. 사진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글이 진짜 좋아요. 빨간 줄 치면서 읽고 좋은 문장,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항상 저는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위압에 노출되었다면 어떤 조치나 행동을 하시나요? 혹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냐? 취재를 하시면서 아마 작년에 좀 거친 취재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신변의 위협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되게 양준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많이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님도 살고 있잖아요. 신변의 위협은 없는데 근데 가끔 놀라긴 해요. 어떨 때 놀라냐면은 좀 싸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도 양진호 쪽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2-3번 했어요. 이렇게 강의하고 났더니 내가 양진호를 고발을 하려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서 뭐 별 시답잖은 얘기 해가지고 별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글쎄 그 사람 페이스북을 봤더니 최근에 양진호 회장 별장 사진을 올리는 거기서 그 사람 술 먹고 있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은 어느 정도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잖아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치안이 그나마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위협은 없고, 물론 여자들은 아직 뭐 좀 더 여자들 위해서는, 여성들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큰 위협은 없습니다. 대학 언론인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대학 언론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학교 다니실 때 대학 언론 하시거나 혹은 좀 관심을 가지시거나 하셨나요? 대학 언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학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이번 보도를 보시고 가장 기쁘게 느끼셨던 건 뭔가요? 자만하거나 겸손함을 잃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대학생 기자님들 글을 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단지 후배 내지는 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스승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시사인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취재를 하셨고 오히려 선배 기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심사 과정도 예비로 같이 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많은 작품들을 봤었는데 저는 기자한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보도하는 거. 진짜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끈질김, 근성, 뭐 끈기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기자를 규정하는 키워드라고 보는데요. 그런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처럼 진짜 도처에 스승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질문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골라서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반드시 내가 질문을 하겠다라는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분 정도 플로어에다가 좀 마이크를 돌리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글을 자꾸 잘 쓰신다고 자랑을 하셔서 사실 기자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기자분은 글을 쓰는 테크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취재 내용이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뭐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기자 생활을 하는 그 마음가짐이 불타는 적개심,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걸 어떻게 견디시는지. 마지막으로는 되게 크게 사건들이 보도가 되는데 제가 느끼기엔 빠르게 묻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요즘 큰 사건들이 터지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타는 적개심을 갖고 일을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선배 기자들은 사실 공황장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김은지 기자님도 가끔 되게 스트레스 없습니까? 좀 가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힘든데, 근데 그 불타는 적개심도 힘든 건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도 있지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기사 써가지고 세상이 막 시끄럽고 막 뭔가 바뀌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그 맛에 기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기사 하나로 세상을 좋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그것 때문에 기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글 관련돼서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글 못 쓰는 기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글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거든요. 팩트, 그리고 아이템, 기획력, 그게 더 중요해요. 글쓰기보다. 근데 다만 저는 뭐냐면 글쓰기는 기자한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 내지는 되게 훌륭한 취재거리가 있어도 그걸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역시도 제가 만약 양진호 사건을 보도했으면 어떻게 양진호 사건이 계속 그 이슈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건이 계속 터지고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뭐 과감하게 쉽게 포기를 하고요. 그냥 포기하고 그 대신 내가 보도할 것을 끝까지 보도한다라는 것이고, 뭐냐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난 끝까지 이걸 할 거야. 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가 있을 때야만이 이슈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 수 있고. 그 자세가 뭐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줄 거야. 이거 써봤자. 뭐 그럼 대충 일하면 그러면 세상을 흔들 수가 없고 이슈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난 이거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건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과 맞다는 확신이
그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그러셨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겉에 표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좀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 우리 기자들도 여기 앉아 계신 김은지 기자님이나 저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취재를 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더라도 부딪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 질문할 때 가끔 질문하다 보면 우리는 좀 자기 검열을 하잖아. 이거 괜히 부끄러운 질문 아닐까. 근데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역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취재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가 답변이 맞나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도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걸 꼭 알아야겠다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겠다는 궁금증. 제가 재심 해고 뭐 여기 오촌 살인 그거 취재했지만 저는 재심하기 전까지 법조 한 번도 출입해 본 적이 없어요. 판결문 본 적도 거의 없고. 여기 분들은 뭐 살인 사건 받겠습니까? 잘 못 받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의지, 이걸 꼭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다 찾아집니다. 예. 흔히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발생 사건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어디서 불이 나거나 혹은 배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발생도 아주 기자의 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현장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가 발굴하는 일종의 현장도 굉장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막내 기자일 때 했던 취재 중에 하나가 모텔 청소 노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같이 설문조사를 특정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한번 조사해보고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아파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고요. 일종의 세상의 1cm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발굴도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현장을 넓게 생각해서 기자가 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다 보면 내가 현장에 잘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 나는 뭐 타고난 오지랖도 아니고 나는 막 엄청 적극적인 사람도 아닌데 기자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혹시라도 고민이시라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기자 생활을 다른 현장, 역사 현장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굉장히 취재에 있어가지고 고민되는 기본 토대들을 만드는 데는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봐요. 뭐 잘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시간이 이게 늘 쫓기면서 말씀을 드리고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 마무리 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박성규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역시 뭐 배우는 자세로 왔고, 아까 여러분 수상하신 분들 발표하는 것 보고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좀 더 계속 저 겸손한 자세를 갖고 계속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서 꼭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취재라고 하는 건 진짜 왕도가 없다는 말씀에 100%, 1000%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취재해서 9번 실패하는 게 사실은 취재고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왕도 없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곧 현장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때 만났을 때는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